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김선영의 이클래스라는 유튜브를 운영하고 있는 김선영이라고 하고요. 한국경제TV나 SBS 뉴스나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주식이나 시장이나 여러 가지 정보들에 대해서 좀 제가 알고 있는 노하우를 좀 알려드리려고 다양하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한때 정말 많은 분들의 투자에 힘입어 황제주로 등극했었던 에코프로가 이제 고점 대비 한 50% 정도 가격대에서 꽤 장기간 동안 횡보 중입니다. 아시다시피 이제 이것 때문에 많은 분들이 되게 속상해 하시고, 현재 에코프로의 상황은 도대체 어떤 상황인가요? 일단은 모든 업종이 다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이제 2차전지 포함해서 예전에 반도체도 그랬었고 다 똑같이 거쳐오는 과정인데, 원래 한 새로운 신사업이라는 게 발생하게 되면은 처음에 이제 그 기대감 가지고 이제 수급들이 많이 몰리거든요. 그리고 이제 주가가 좀 크게 뜨죠. 근데 어느 정도 시점에 지나게 되면은 이제 그 업종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집니다. 물론 이제 2차전지 업종이 끊긴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처음에 그냥 막 들어왔었던 그런 물량들이 중간에 이제 조금 이제 이성을 찾으면서 이제 어느 정도 버블이 적정 수준으로 이제 조정이 좀 오면서 이제 그 버블이 좀 내리는 과정이 항상 있어요. 어떤 업종이든지 항상 있어 왔기 때문에 그 과정이 지금이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2차전지가 끝났다,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고요. 처음에 이제 핫했다가 막 수급이 몰렸다가 훅 올라갔는데 이제 시간 지나고 정신 차려보니까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 라고 하면서 좀 적정한 수준으로 이제 맞춰지는 그런 수준이지, 사실 2차전지 업종이 위기다 이런 거에 대해서는 좀 반대입니다. 대부분의 성장 산업들이 산업 발생 초기에는 크게 상승을 하고 이제 일부 조정 이후 천천히 제자리를 찾아가는, 그게 이제 일반적인 사이클이라고는 하지만 국내 2차전지 주식들 같은 경우에는 공매도라는 이슈가 무시할 수가 없잖아요. 혹시 이 공매도 이슈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공매도요? 일단은 저는 불법적인 요소는 사라져야 된다 봐요. 이제 공매도가 이제 아예 없어져라 이것보다는, 공매도를 한다 하더라도 개인이나 외국인이나 기관이 똑같은 기준으로 이제 할 수 있도록, 솔직히 그 기준을 똑같이 한다 하더라도 저 같은 사람들은 안 하거든요, 솔직히. 그렇기 때문에 일단 그렇다 하더라도 기준은 똑같이 맞춰 놓는 게 정상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불법 무차입 공매도 같은 경우는 지금 최근에 금감원이 좀 많이 나서고 있죠. 그런 부분들, 특히 불법적인 요소 그리고 차별적인 요소들은 좀 고칠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일단 그런 내용이 없게 되면은 저는 큰 문제가 없을 거다라고 보고 있고요. 일단 공매도 같은 경우는 작년에 이제 11월 6일자부터 이제 중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 6월 30일까지 공매도가 중지가 되어 있는 상황인데, 일단 중요한 거는 이제 그 기간 동안에 얼마나 공매도가 많이 청산이 됐는지를 우리가 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 올라갈 때 공매도 세력들이 엄청나게 많이 껴있는 건 사실입니다. 종목당 너무 많이 꼈었고,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는 잘 아시겠지만 코스닥에서 전체에서 제일 공매도가 많은 기업이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담감을 항상 가지고 이제 주가가 움직일 수밖에 없었던 기업인 것 같아요. 예전으로 치면 셀트리온이나 그런 기업 있잖아요. 셀트리온도 잘 아시겠지만 워낙 공매도랑 많이 싸웠고, 서정진 회장이 직접 나와서 갑자기 무상증자를 발표하면서 주가를 띄운 적도 있었고, 이에 따라서 단기간 내에 숏 커버링이 발생하면서 셀트리온 주가가 급등한 적도 있었고요. 근데 예전에는 바이오 제약주에 많이 물려 있었던 공매도가 최근에는 이제 2차전지, 아무래도 개인들이 좀 많이 열광적으로 반응하기 때문에 그쪽으로 좀 들어가 있는 것 같긴 합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일단은 공매도가 중지되어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이제 공매도가 6월 30일 날 재개가 될지 안 될지 모르겠어요. 아직까지 여러 가지가 달라진 게 별로 없죠. 원래는 공매도를 중지해 놓고 무차익 공매도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좀 조정하고 나서 재개를 한다라고 했었는데, 지금 이제 5월 2일인데 한 달, 두 달, 두 달 정도 좀 안 남았는데 아직 뭔가 바뀐 건 없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이 상태라고 하면은 공매도 중지 기간을 조금 더 늘리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게 무분별하게 너무 또 늘렸다라고 하면은 또 다른 밸런스에서 또 깨질 수 있어가지고, 기왕이면은 시간 끌기 말고 이제 불법적인 요소를 빨리빨리 없애가지고 좀 개선하고, 전산화라든지 이런 부분들 빨리 개선해가지고 다시 정상화 됐으면 좋겠다라는 게 제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현재 2차전지 주식들 대부분 저조한 성적을 보이는 이유가 아무래도 주가 대비 실적이 많이 부진하다라는 점인데요. 매 분기별 이제 찍히는 매출이나 이런 걸 보아도 확실히 성장세가 많이 더뎌졌다라고 보여집니다. 혹시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성장세가 더뎌질 수밖에 없죠. 근데 이게 2차전지 쪽은 우리가 매출 숫자만 놓고 봤을 때 좀 생각을 해야 될 게 있어요. 왜냐하면은 2차전지라는 게 사실 여러 가지 재료가 들어가면서 같이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리튬이라든지 이런 가격이. 근데 잘 아시는 대로
아시다시피 2022년도 초반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생을 하면서 사실상 모든 원자재가 다 올라가 버렸습니다. 뭐 밀가격 뭐 이런 것도 올랐으니까. 그러면서 그때 인플레이션이 되게 심했던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거기서 더 심해졌죠. 그 이슈 때문에. 그러면서 원래는 이제 양극재 가격만 좀 봤을 때 양극재 가격이 이제 원자재 가격이 올라가면서 같이 좀 뛰었어요. 원래 이제 그렇게 튀면 안 되는 구간인데 어쩔 수 없이 원자재 가격이 올라가는데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근데 이제 그게 어느 정도 안정을 찾으니까 양극재 가격이라든지 이 2차전지에 들어가는 이 소모품 재료들의 가격들이 원래대로, 그러니까 좀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슈 전에 원래대로 이제 가격이 맞춰져서 내려오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사실 비싸게 팔면 좋죠. 근데 비싸게 판 대신에 사실 남는 게 별로 없었는데 지금은 가격이 좀 적정 수준으로 이제 균형 가격을 찾아가면서 원자재 가격도 이제 예전처럼 이제 많이 안정화됐기 때문에 지금 정도 가격에서 이제는 2차전지의 적정 가격을 찾아가는 과정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사실 단순히 숫자를 뭐 제일 많이 나왔을 때 대비해서, 그래서 저는 보통 YOY의 함정에 빠지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얼마 전 같은 건 사실 2차전지뿐만 아니고 삼성전자도 마찬가지였어요. 삼성전자도 한 2, 3년 전에 최고 실적을 뭐 1분기가 비수기인데도 1분기 때부터 최고 실적을 찍을 때 제가 그 다음 해 내년에 조심해라. 왜냐하면 이 정도 실적이 더 나와줘야 되는데 이거 절대 안 나올 거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안 나오니까 마이너스 90%, 막 80% 이렇게 찍혔거든요. 오히려 그래서 저는 그런 걸 생각해 봤을 때 너무 실적이 높았을 때, 숫자가 높을 때랑 비교하는 건 아니라 봐요. 그때 높은 이유는 어쨌든 원자재 가격이 올라가니까 당연히 판매 가격이 올라가게 되죠. 이에 따라서 전체적인 매출의 숫자가 많이 나오는 것처럼 보이는 거지. 저는 그래서 이게 너무 찍히는 숫자가 좀 줄어들었어, 매출이 줄어들었어, 이거 가지고 둔화가 됐어,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오히려 저는 지금 상황이 사실상 2차전지가 좀 핫해지고 나서, 핫해지기 전 가격대가 이제 형성이 되고 있었지만 그 사이에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슈 발생하면서 빵 뜨면서 2차전지도 같이 빵 떴잖아요. 근데 지금 핫해지고 나서의 이제 처음으로 거의 균형 가격을 찾아가는 그런 과정이라 보기 때문에 지금 나오는 실적이 사실 제대로 된 실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저는 작년 뭐 실적 잘 나왔을 때랑 비교하는 건 맞지 않다라고 보고 있고요. 물론 지금 뭐 테슬라랑 이제 중국 전기차가 지금 경쟁을 하면서 치킨 게임을 발생을 하면서 예전만큼 전기차 인도량이 많지 않은 건 사실이고, 이에 따라서 전기차에 들어가는 배터리 가격치, 사실 배터리가 제일 비싸기 때문에 배터리가 예전만큼 뭔가 이제 수요가 높지 않은 것도 사실이에요. 근데 이것도 항상 있는 거예요. 이제 사실 얼마 전까지도 삼성전자가 이제 치킨 게임을 걸었잖아요. 치킨 게임이라고 하는 거는 원래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그 산업에 포함되어 있는 기업들끼리 서로 시장 점유율을 뽑아오기 위해서 1등, 2등이 거는 싸움이기 때문에 이런 싸움은 이번에도 있었지만 앞으로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게 앞으로 정말 일반적인 상황이구나라고 보시면 되고, 삼성전자도 그래요. 삼성전자도 자기들 시장 점유율 떨어지면은 그냥 증산해버립니다. 증산해버리면서 나머지 기업들 다 죽을 때까지 버텼다가 결국 이제 항상 삼성전자만 시장 점유율이 오르고 SK하이닉스, 마이크론 다 떨어지는 효과가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저는 그런 치킨 게임은 너무 일반적이고 앞으로도 많을 수 있고 2차전지나 전기차나 다 있을 거니까, 어떤 업종에 다 있는 거니까 너무 걱정하실 필요가 없다는 말씀드리고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실적의 숫자에 따라 가지고 지금 최근에 뭔가 꺾이는 분위기다, 이런 것까지는 아닌 것 같습니다. 실적이 좋을 때 오히려 그 이후에 하락을 조심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바꿔서 생각을 해보면은 지금처럼 실적이 안 좋을 때 오히려 조금만 개선이 돼도 주가는 크게 오를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해도 될까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지금부터 형성되는 가격대가 배터리를 구성한 요소들, 뭐 양극재라든지 이런 가격들이 적정 수준으로 이제 안정적인 가격으로 균형 가격으로 내려온 상황에서 만들어지는 그런 숫자죠. 실적이죠. 거기다가 지금은 보면은 이제 양극재 배터리 가격은 좀 내려와가지고 균형 가격을 찾아가지고 이제 적정 수준으로 가격이 맞춰지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그때만큼 지금 수요가 세지 않다는 게 문제죠. 근데 어쨌든 지금 수요가 바닥인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사실 수요가 살아날 것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되면 당연히 지금부터는 실적에 대한 부분이 더 올라갈 수 있고, 사실 배터리 가격이 떨어진다 하더라도 결국은 이제 예전에 비쌌으니까 못 샀잖아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는 어땠냐면은 빨리 전기차를 많이 만들고 싶어가지고 테슬라 같은 기업들이 막 배터리 기업들한테 그냥 웃돈 주고 샀어요. 웃돈 주고 막 우리 비싸게 살게 이렇게 했거든요. 당연히 그게 이제 포트폴리오가 돼가지고 다른 기업들도 테슬라가 이만큼 주니까 너들도 이만큼 줘, 이런 식으로 사실 배터리 기업들이 거의 배짱 장사를 했어요. 지금 이제 배짱 장사 못하죠. 대신에 가격이 떨어지게 되면은 그동안 부담스러웠었던 그런 배터리가 필요한 기업들도 사게 됩니다. 전반적인 수요가 다 증가하고 판매량 자체는 증가할 거라 봐요. 그렇게 되면 결국은 이제 판매량과 가격, 제품의 가격과 판매량 곱하면은 전체적인 매출인데, 그 매출 숫자가 앞에서 이제 원자재가 비쌌을 때 그 매출 숫자보다 높이 찍히는 시기가 올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너무 걱정하실 필요 없을 것 같고, 지금부터는 이제 바닥에서 이제 매출이 살아나는 것만 보시면 될 것 같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국에서 또 리튬 공급을 줄이면서 리튬 가격이 많이 안정세를 보이고 있죠. 일시적인 상승일지 이제 이후로 지속적으로 좋은 모습을 보일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리튬 가격은 저는 적정 가격을 거의 찾았다라고 봐요. 여기서 뭐 더 빠질 거다라고 보고 있지는 않아가지고 사실 더 빠지는 걸 원했으면 중국이 그렇게 하지 않았겠죠. 이제 생산량을 줄이면서 이제 가격을 컨트롤하는 게 보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리튬 가격은 여기서 더 많이 떨어질 거다라고 보지 않습니다. 물론 리튬을 생산하는 다른 국가가 뭐 중국과의 어떤 경쟁을 또 하겠다 해가지고 계속 내리면서 생산하면서 이제 또 그쪽에서 치킨 게임이 발생하지 말라는 법도 없긴 하지만 지금 상황은 무리예요, 솔직히. 그렇기 때문에 이미 리튬 가격은 충분히 바닥을 잡았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리튬에 대해서만큼은 이제 좀 어느 정도 안정을 찾지 않았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양극재 가격에 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양극재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제 그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슈가 발생하기 전에 양극재 가격으로 지금 거의 내려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여드린 자료 한번 띄워주시면은 중간에 사실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슈라는 게 발생하지 않았으면은 양극재 가격이 그만큼 올라가진 않았을 거예요. 근데 지금 어쨌든 적정 수준으로 가다가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슈가 발생하면서 확 튀었다가 다시 좀 줄어들면서 원래의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발생하기 전 수준으로 이제 양극재가 맞춰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가격대가 이제 천천히 균형 가격을 찾아가는 시점이다라고 판단하고 있어가지고 그것조차 뭐 그것도 여러분들이 너무 마음 쓰실 필요 없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리튬 가격의 반등으로 인해서 2차전지 관련주들의 일시적인 주가 상승이 있었죠. 하지만 과거만큼의 영광을 되찾기 위해서는 매출로 찍혀줄 만한 거대한 호재들이 필요한데 에코프로 및 에코프로 그룹주들에게 다시 상승할 만한 모멘텀이 있다고 보시나요? 일단 지금은 좀 쉬어가는 과정이라고 봐요. 근데 그 쉬어가는 과정이 너무 길죠. 연 단위로 나오는데 제가 뭐 예전에 반도체라든지 다른 쪽을 봤지만 처음에 핫했을 때 이후에 그 거품이 쭉 사라지고 나서 다시 원래대로 자리를 찾는 데까지도 확실히 몇 년의 시간이 최소 1년 이상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저 고점에서 매수하신 분들이 거의 뭐 반토막 정도 나셔가지고 좀 되게 힘드신 상황이긴 하겠지만 이제 모든 산업을 거쳐왔을 때 항상 이런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그거는 마음 쓰실 필요 없을 것 같고요.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비행 같은 경우는 저는 기준은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상황이 어려웠을 때 결국은 이제 시장 점유율 같은 경우도 이제 시장 좋을 때 점유율을 잡아오기는 진짜 어려워요. 오히려 안 좋을 때 얼마나 투자를 이어가고 그리고 이제 새로운 제품에 대한 부분이나 뭐 차기 제품을 이제 얼마나 준비하고 있는지 성장에 대해서 얼마나 이제 고민을 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이 결국은 그 회사의 주가로 기인을 하는데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비행 같은 경우는 지금 멈춰 있지는 않죠. 그죠? 오히려 작은 시장도 잡고 싶어가지고 이제 LFP 쪽도 막 진출하고 여러 가지 파일을 늘리는 것 같습니다. 이에 따라서 저 굳이 LFP까지 가야 되나 싶은데 워낙 중국 쪽이 LFP를 많이 하기 때문에 더 고차원의 기술을 가진 기업은 당연히 그런 건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저는 그런 걸 생각해 봤을 때 에코프로는 지금 열심히 원래 하던 거 잘하고 있고 그리고 계속 미래를 위해서 또 노력하고 있는 사실 이 부분이 제일 큰 것 같아요, 사실. 물론 그룹주 내에서 다양한 이슈로 인해서 이제 대장주가 바뀔 수는 있겠지만 이대로 죽을 것 같다라고 보진 않고요. 판매하는 그 가격은 이제 재화의 가격은 떨어질 수 있지만 떨어지니까 그거에 대한 부담을 좀 낮춘 원자재가 필요한 수요 기업들의 이제 매출이 증가하게 되면서 전반적인 어떤 매출 치킨 숫자는 한 1, 2년 이후에는 예전보다 더 많이 치키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에코프로 그룹주들은 미래를 위한 준비를 하고 있고 현재는 온갖 악재를 다 받아들인 상태. 이 두 가지를 생각해 보면은 이후의 전망이 썩 나쁘다고는 또 생각이 안 되기도 하네요. 이게 보면 최근에 에코프로 그룹 관련해가지고 좀 뭔가 진짜 억지로 끌어내리고 싶어하는 그런 이런 것도 기사라고 사실 그런 내용도 되게 많이 나왔는데 뭐 이동채 회장 뭐 계좌에서 뭐 매도가 뭐 나간 거라든지 뭐 그런 내용들 있잖아요. 그래서 뭐 에코프로가 뭐 땅을 어디 가지고 있고 뭐 어떻다 굳이 뭐 이런 것까지 기사화 시키나라는 좀 제가 봤을 때는 주가를 뭔가 진짜 내리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이런 억지성 기사들이 좀 억지성이 강한데 라는 그런 기사가 나오는 것 자체가 워낙 에코프로 그룹이 이제 그래도 많은 사람들 관심의 중간에 있는 기업이면 맞는 것 같고 제가 예전에도 뭐 다른 이제 바이오 제약 기업을 한번 투자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도 이제 뭔가 그런 이슈들을 얘기하면서 이 주가를 겨우 끌어냈다가 결국은 이제 잘 가는 케이스가 있긴 있었더라고요. 물론 그대로 되리라는 보장은 없고 이제 다른 케이스일 수도 있겠지만 조금 억지스러운 그런 기사들이 나오는 거 보더라도 오히려 에코프로 그룹은 오히려 그런 게 나오니까 이런 거 좀 버텨야 되나? 라는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들긴 들더라고요. 에코프로에 안타깝게도 타이밍을 못 맞춰서 물린 분들도 계실 것이고 그 이후의 전망에 따라서 이제 에코프로에 다시 한번 투자를 할까 고민하는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물린 분들의 경우나 혹은 이제 다시 한번 투자를 하려고 하시는 분들께서 각각 어떤 전략으로 에코프로를 보면 좋을까요?
에코프로 그룹 내에서요. 일단은 생각을 하셔야 될 게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대장주는 바뀔 수 있어요. 대장주는 제가 뭐 좀 준비한 자료 한번 보시면은 일단 제가 준비한 자료에는 에코프로 그룹이랑 뭐 포스코 그룹이나 LG에너지솔루션을 다 넣어놨는데 주요 2차전지 관련 기업들이죠. 일단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BM을 먼저 좀 보시게 되면은 결국은 전 포인트가 공매도 쪽에 포커스가 맞춰질 거라 봐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뭐냐면 그러니까 제 기준은 공매도가 딱 중지가 되기 시작한 게 11월 6일 월요일이었습니다. 근데 그날부터 중지가 된 거기 때문에 쇼커블이 되게 많이 났거든요. 그래서 저는 기준을 이제 그 바로 전 금요일 날 종가 기준으로 에코프로 BM부터 이제 LG에너지솔루션의 공매도 잔량을 한번 제가 조사를 한번 해봤는데 일단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179만 6,335주 정도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최근의 자료에 따르면 KRX의 자료에 따르면 4월 26일께 제일 최근 게 자료예요. 근데 에코프로도 보니까 제일 최근 자료가 공매도 잔량이 642만 3,697주가 돼 있더라고요. 와, 공매도가 그러면 뭐 4배가 증가한 거냐? 그건 아니고요. 에코프로 잘 아신 대로 이제 1대5로 액면분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한 주가 5주가 된 거기 때문에 642만 3천 저걸 5로 나누는 게 맞죠. 그래서 제가 대략적으로 5로 나눠봤더니 128만 4,739주 물론 점점점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단순히 비교를 해봤을 때 공매도 중지되기 전에는 179만 주에서 128만 주로 한 51만 주가 감소했어요. 그래서 감소 비율을 보니까 28%가 감소했더라고요. 꽤나 의미가 있는 감소 비율이라 봅니다. 그러니까 저건 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에코프로 BM이 근데 별로 안 줄었어요. 원래 504만 주였다가 473만 주로 31만 주밖에 안 줄었거든요. 그래서 감소 비율은 6.14%, 사실 거의 안 줄었다 봐도 과언이 아니어서 이렇게 치면은 사실 공매도가 이렇게 줄지 않았다라고 치면은 공매도가 재개가 된다 하더라도 에코프로 BM의 주가가 올라가는 거는 굉장히 쉽지 않을 수 있어요. 공매도를 좀 많이 털어놓고 청산을 많이 시켜놓고 좀 가벼운 상황에서 좀 재개가 돼야 되는데 이 부분은 좀 아쉬운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포스코 홀딩스 같은 경우는 좀 의미 있게 줄어들었죠. 150만 주였다가 93만 주로 59만 주가 줄어들면서 38.9%가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포스코 퓨처엠도 보시면은 300만 주였다가 290만 주에서 8만 4천 주 별로 안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일단 지금 비율상 LG엔솔도 보면은 뭐 340만 주에서 200만 주로 39.66%. 그 봤을 때 총 5개 대표적인 기업을 봤을 때 의미가 좀 있게 줄어든 기업은 LG엔솔과 포스코 홀딩스 뭐 여기다 에코프로도 좀 넣어주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는 조금 이렇게 안 줄었나? 너무 안 줄었는데 이거는 나중에 공매도 재개가 되면 한참 또 공매도 때문에 또 쉽지 않겠는데? 라는 생각이 드는 게 에코프로 BM과 포스코 퓨처엠. 물론 이 시간 이후에 갑자기 또 청산이 많이 이루어져가지고 최근 기자 기준이 많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표를 여러분들께 보여드린 이유가 일단은 23년도 11월 3일 기준으로 저거는 다 홀드예요. 여러분들 홀드해 두시고 거의 매일매일 저 공매도 잔량을 체크를 하십시오. 그래가지고 이제 얼마나 많이 비율이 줄어들었는지 최소 제 기준으로는 30% 이상이 좀 줄어들면은 좀 의미 있는 감소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따라서 확실히 좀 가벼워졌다는 그런 느낌인데 LG엔솔은 전 좀 제쳐놓고요. 저거는 뭐 물적 분할한 기업이기 때문에 전 물적 분할한 기업을 별로 안 좋아해요. 그래서 LG엔솔은 뭐 투자의 관점이나 기업을 봤을 때는 정말 좋은 기업이다. 하지만 물적 분할한 기업이기 때문에 전 좀 제쳐놓고요. 그거를 제외하고 봤을 때 에코프로와 포스코 홀딩스가 좀 의미 있게 줄어들었다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두 개 기업은 관심을 좀 가져보시면 좋겠다는 그런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일단은 에코프로 같은 경우도 이제 거래 중지가 됐다가 사실 거래 중지된 기간이 되게 운이 되게 좋았어요. 엄청 운이 좋았죠. 시장이 막 2차전지 박살날 때 오히려 이제 거래가 중지가 되면서 좀 그걸 다 피했는데 우선 저는 2차전지주라 아무리 좋은 업종이라 하더라도 삼성전자라 하더라도 전체 투자자금 대비해서 비중을 30% 이상 하는 건 아니라 봐요. 그리고 2차전지만 하는 게 아니고 반도체라든지 여러 가지 포트폴리오를 지금은 다 같이 짜야 되는 그런 구간이라 보기 때문에 만일 전체 투자자금 대비해서 전 20%라고 보겠습니다. 20% 원금 대비해서 20%가 2차전지가 넘어가시는 분들은 조금 추가 매수나 신규 매수를 좀 자제하시고 조심하시는 게 맞아요. 근데 20%가 안 되신다. 뭐 예를 들어서 저는 뭐 에코프로 비중 한 5%밖에 안 돼요. 3%밖에 안 돼요. 라고 하시는 분들은 추가 매수 가능. 추가 매수해서 단가 떨구는 거 가능. 하지만 비중이 너무 크신 분들이 추가 매수해서 단가 떨어뜨리라는 말씀은 제가 차마 드리지는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투자 비중이 그렇게 크지 않으신 분들은 추가 매수가 가능하다. 대신에 비중이 적으신 분들은 추가 매수 하셔가지고 단가를 내리는 것도 가능하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포스코는 완벽한 2차전지 밸류체인을 가졌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점 대비 약 50% 정도의 가격을 형성하고 있는데 현재 포스코의 상황은 어떻다고 볼 수 있을까요? 포스코요? 포스코도 에코프로랑 마찬가지라 봐요. 근데 사실 이게 포스코 그룹은 조금 에코프로랑 다른 거는 이제 그 사이에 좀 대표 이제 CEO가 좀 부재했었던 기간이 있었죠. 물론 이제 최근에 이제 장 회장님께서 이제 오시면서 이제 다양한 말들이 되게 많긴 많은데 일단 이번에 회장 바뀌고 나서도 사실 제일 우리 2차전지 투자자분들이 기다리셨던 거는 기왕
이왕이면은 2차전지 쪽에 이제 전문가가 와가지고 하게 되면 더 좋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셨던 거 맞는 것 같아요. 저도 2차전지에 대한 충분한 이해도가 있으신 분이 오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 왜냐면 기존 철강은 워낙 잘하고 있고 뭐 내부에서 워낙 다 잘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오랜 기간 동안 철강을 해온 기업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2차전지에 대해서 조금 이제 이해도가 있으신 분이 오시면은 신성장 사업에 대해서 이제 사업을 추가하는 그런 느낌이 좀 괜찮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일단 뭐 철강에 대해서 이제 전문가가 오셨습니다. 근데 그분 말씀에 따라서 또 중요한 부분이 계속 투자를 이어가겠다는 그런 얘기를 했어요. 물론 최근에는 투자를 좀 줄이는 부분, 뭐 폐배터리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줄이겠다라는 얘기도 있어가지고 사실 저도 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아쉬움이 있었어요. 물론 이제 줄일 수 있죠. 이제 회사 내부의 어떤 전략에 따라 가지고 각각 이제 업종에 따라서는 줄일 수 있긴 있는데, 저는 지금도 오히려 폐배터리가 당장 핫하지 않다 하더라도 굳이 지금 줄일 필요는 없다라고 보거든요. 이제 예전에 반도체 시장에 삼성전자를 생각해 봤을 때도 오히려 시장이 안 좋고 뭔가 답이 없고 참 돈이 안 벌린다 싶을 때 정말 돈을 많이 붓고 거기서부터 이제 했었던 기업들이 결국 그 시장을 장악을 했었고, 삼성도 그때부터 이제 D램을 장악했었던 거기 때문에 오히려 포스코홀딩스가 괜히 그렇게 뭐 전면 재검토 하겠다, 사실 기사가 그런 식으로 나왔더라고요. 전면 재검토 하겠다 이런 식으로 나왔기 때문에 또 괜히 또 투자자들의 오해를 불러일으켜서 좀 불편함을 만들었었던 이제 일이 불과 며칠 전에 있었는데, 일단은 그렇다 하더라도 저는 굳이 검토를 할 필요가 있을까요? 물론 이제 한번 살펴보겠다는 그런 뉘앙스로 이제 보면 될 것 같은데, 그래서 한국말이 좀 어려운 것 같아요. 뭐 살펴보겠다, 다시 한번 보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거나, 아니면 굳이 얘기 안 하고 그냥 살펴보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 좀 재밌는 이제 에피소드가 있긴 있었는데, 포스코홀딩스는 여전히 이제 철강에 대한 부분은 그냥 잘하고 있고, 그리고 2차전지에 대한 부분도 여전히 지금 투자를 많이 진행을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뭐 달라진 건 없는 것 같아요. 오히려 하나하나 좀 뜯어서 생각해 보면, 철강제 같은 경우는 지금 일본한테 많이 밀려 있잖아요. 일본이 엔저가 정말 생각보다 오래 가는데, 엔저를 등에 업고 평소에는 퀄리티가 좋지만 비싼 일본 철강이었는데 싸니까 이제 다 일본 걸 가져갑니다. 거기서 이제 반사적으로 좀 뭔가 손실을 보고 있는 게 포스코홀딩스라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엔저는 사실 뭐 미국의 금리 인하 이거랑 또 연결될 거 아니에요. 근데 미국의 금리 인하가 또 미뤄지는, 올해 할지 안 할지 뭐 거의 이런 상황까지 왔기 때문에 일단 그거는 조금 더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사실은 그 구간을 지금 버티는 거거든요, 포스코홀딩스는. 그래서 일단 지금 당장의 실적은 뭐 철강 쪽에서 좀 애매해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긴 하지만, 결국은 언제까지나 일본이 저렇게 엔저할 거예요. 저는 한계가 있을 거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철강 쪽도 좀 살아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2차전지적도 여전히 투자를 많이 진행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고, 뭐 최근에 또 제가 확인한 바로도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은 이제 기업 전반적인 분위기 자체가 바닥에서 이제 리프레시를 잘 하고 있고, 굉장히 뭐 세팅을 좀 잘 해가지고 이제 하고 있는 그런 분위기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어가지고, 포스코홀딩스는 뭐 그런 의미로 이제 기업의 어떤 펀더멘탈적인 부분도 괜찮은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제가 앞에서도 보여드렸지만 공매도 관련해서 좀 제일 의미 있게 줄어들었습니다. 공매도 중지 전에 150만 주, 152만 주였다가 지금은 93만 주까지 38.9%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숏에 대해서는 좀 굉장히 가벼워진 거죠. 그래서 오히려 주당 가격이 좀 너무 높아가지고 부담스러우실 수는 있겠지만, 지금은 오히려 포스코홀딩스 같은 경우는 좀 메인으로 내세우고 좀 버텨야 되는 시점이다라고 생각하는 게 바로 그런 의미로 해석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역시나 포스코에게 더 중요한 것은 앞으로의 실적인데, 포스코 그룹주의 실적으로 이어질 만한 호재가 좀 있을까요? 일단은 포스코 그룹은 실적이 돌아서려면 철강 쪽이 살아나는지 2차전지가 살아나는지 이런 쪽이 살아나야 되거든요. 근데 사실 철강 쪽이 살아나는 게 제일 좋은 거는 중국 경기가 개선이 되는 거예요. 중국의 경기가 좀 개선이 되게 되면 철강의 수요가 증가하게 되고, 예전에 잘 아시겠지만 중국의 건설 경기 붐이 불었을 때 전 세계에 철강이 없었습니다. 중국이 다 쓸어갔거든요. 정말 다 쓸어가가지고 우리나라의 건설사들이 이렇게 비싸진 철강 가지고 들어가면 우리가 또 남는 게 없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었던 시기가 있었기 때문에, 일단은 철강 부분에 대해서는 중국 경기가 좀 살아나고 뭔가 이제 안정을 찾기 시작하면은 그때는 좀 철강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매출이 살아날 수 있을 거라 보고 있고, 2차전지도 어쨌든 테슬라와 이 중국 전기차 간의 어떤 치킨 게임이 어느 정도 끝나는 느낌으로 가야죠.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거의 중반부를 넘어서 이제 후반부로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 보고 있어가지고, 지금은 진짜 인내라는 단어가 포스코홀딩스한테는 제일 필요하고, 포스코홀딩스를 투자하시는 분들께는 제일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뭐 다른 호재나 다른 악재 이런 것보다는 기존 게 좀 반복이 되면서 이제 진행이 되고 있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확실히 포스코홀딩스는 지금 조금 인내를 해야 되는 시점이다. 이 정도로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포스코가 리튬 광산 인수를 해서 본격적으로 리튬 생산이 가동되고 있다라고 했는데, 최근에 중국에서 리튬 공급을 줄였잖아요. 또 그에 대한 반사 이익을 좀 세게 얻을 수 있지 않을까요? 이게 최근에 어쨌든지 간에 지금 미국이 중국을 제재를 하잖아요. 그 중국산 뭐가 하여튼 안 팔립니다. 뭐 해외에 팔 수도 없고,
수출도 안 되고 수입도 안 되고 뭐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런 상황에서 중국이 제재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IRA나 이런 걸 포함해가지고 미국이랑 또 많이 엮여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또 미국에 맞춰가지고 하는 그런 국가이기 때문에 당연히 반사이익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사실 최근 여러 뉴스나 시장을 지켜보았을 때 아무래도 2차 전지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이 많이 식은 것 같아요. 뭐 이미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사실 관심이 떨어지는 게 더 힘든 시간이 될 수 있다고 보여지는데 또 그런 분들에게 좀 조언이 될 만한 내용이 있을까요? 2차 전지는 지금 버티셔야 되는 시점이 맞아요. 이게 주식을 하다 보면은 마이너스 30%, 40%, 50%는 되게 우리가 자주 보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통 우스갯소리로 제 지인들이나 뭐 친한 동생들이 만나서 무슨 얘기 하냐면은 야, 물려도 차라리 성장 산업이나 실적 좋은 기업에 물리면 차라리 나. 이런 얘기를 되게 좀 편하게 재밌게 보통 하는데 그런 것 같아요. 주식하다 보면 진짜 마이너스 30%, 40%는 특히나 지금처럼 상한가 하한가가 마이너스 30% 플러스 30% 이렇게 바뀌는 시장에서는 그 정도는 사실 되게 많을 수 있을 거예요. 앞으로도 더 많을 거고 여러분들이 투자하시면 더 많이 얻을 거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건 그런 것 같아요. 주가의 상승과 하락은 그때 당시의 수급이나 뭐 시장의 관심도 이거에 따라 이제 움직이긴 하지만 결국은 모든 기업들은 이제 실적에 대한 부분이 살아나야 되거든요. 실적 성장세 이런 부분이 살아나야 되기 때문에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시간이 조금 지금은 좀 필요한 시점이 맞긴 맞습니다. 근데 오히려 실적이 살아나고 나서 주가가 올라가는 게 아니고 주가라는 건 보통 이제 이쯤 되면 실적이 살아날 수 있을 것 같아요 라고 하면은 그런 기대감이 반영되면서 주가가 좀 올라가잖아요. 근데 보통 25년도쯤을 기준으로 다시 한번 지금 전기차 이 배터리나 이쪽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거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저는 반응이 올 하반기부터 나올 거라 봅니다. 2차 전지의 반등은 오히려 지금 이미 시작됐다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오히려 하반기 정도, 특히 뭐 늦어도 4분기 정도에는 뭐 손실률이 좀 많이 줄어드셨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으니까 지금은 조금 버티신 시점이 맞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럼 만약에 지금 대표님께서 현재 2차 전지 관련 주에 투자를 한다라고 하실 때 에코프로 포스코를 놓고 보자면은 어느 정도 비중을 두고 투자를 하실 건지. 저는 2차 전지 업종의 비중을 전기차 포함해서 다 해서 맥스 25%. 전체 투자금 내에서 25%, 한 4분의 1 정도. 그 정도가 맞다고 봐요. 다른 4분의 1은 반도체 쪽. 이렇게 맞추는 게 좀 맞다고 봅니다. 꽤 장기간 동안 부진했던 국내 시장 대비해서 이제 미국이나 일본의 주가는 굉장히 순항을 했잖아요. 국가별 증시 차별화나 또 여러 지정학적 리스크에 인해서 개인 투자자분들이 불안함을 많이 느끼고 계실 것 같은데 이런 시기에 좀 적절한 조언 한마디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이게 사실 투자할 때 최악이 뭐냐면 마이너스 40, 50도 아니고요. 상대적 박탈감이에요. 나랑 친구랑 같이 투자를 시작했습니다. 근데 뭐 나는 A 종목을 매서 걔는 B 종목을 매수했어요. 근데 A 종목은 정말 안 가는데 B 종목은 예를 들어서 30%, 40% 상승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왜 내가 저 친구 종목을 안 샀을까? 차라리 A, B를 반반씩 살 걸. 이런 생각 되게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그런 상대적 박탈감이 제일 조심해야 될 거다라고 보고 있는데 지금 보면은 미국과 일본을 봤을 때 미국은 근데 사실 미국도 경기 침체설이 되게 많았을 때는 시장 되게 힘들었어요. 그래서 오히려 손실률이 좀 그래도 네임밸류가 있는 기업들임에도 메타도 뭐야 뭐 40%, 30% 이렇게 갔다 왔으니까. 그래서 어쨌든 그런 시점이었는데 결국 미국으로 봤을 때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은 실적이 괜찮은 기업들은 결국 이제 시장에 잡음이 많다 하더라도 결국은 간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일본으로 우리가 좀 알 수 있는 부분은 정책의 필요성 특히 밸류 프로그램 사실 일본이 예전에 아베 총리가 살아 이제 있을 때부터 그때 이제 밸류 프로그램을 시행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게 이제 길게 보면은 10년이 빌드업이 돼서 이제 지금의 일본 주가로 지금 나오고 있는 거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우리나라가 시행하는 이 밸류 프로그램을 뭐 사실 총선용이 아니다 맞다 이런 얘기 되게 많았었는데 오늘인가 내일인가 또 2차 회의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최근에 보면은 우리나라 쪽에 외국인들이 매수가 엄청나게 들어왔어요. 역대급이더라고요. 2011년도가 그때랑 비교해가지고 역대급으로 외국인들이 매수를 했습니다. 그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은 지금 우리나라의 매수를 할 만한 모멘텀 자체가 딴 것보다는 그냥 밸류업이에요. 기업들 배당 성향도 올려버리고 그리고 뭐 밸류 프로그램을 하면서 저평가, 우량주 이쪽에 대한 어떤 관심을 좀 많이 주는 게 우리나라의 어떤 밸류 정책이기 때문에 저는 그것빨이 좀 많이 필요하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미국으로부터 배울 수 있는 거는 결국 실적으로 좋은 기업을 가더라라는 첫 번째 사실. 그리고 일본으로부터 배울 수 있는 거는 지금 이렇게 일본이 주가가 잘 가기까지는 그 앞에 10년의 빌드업 기간이 필요했다. 밸류 프로그램으로 인해서 우리나라도 당장보다는 그렇게 좀 미래를 보고 우리 아이들을 보고 그런 식으로 좀 하는 게 어떤가라는 그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고요. 우리나라도 사실 그렇게 될 수 있을 거라 봐요. 그래서 보면은 지금 미국의 M7 중에서도 좀 후발주자들이 있었잖아요. 테슬라라든지 아니면은 애플 같은 기업들이 거의 후발주자였잖아요. 근데 후발주자라 하더라도 우리나라도 이제 증시에 대해서 후발주자라 하더라도 한번 탄력 받아버리면은 또 더 같이 더 빨리 올라갈 수 있는 게 우리나라기 때문에 오히려 또 우리나라 투자자들의 성향도 있고요. 이에 따라서 우리나라기 때문에 지금은 조금 그런 거 생각해서 좀 잘 버티고 이제 투자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했습니다.
기존 국내 2차전지 시장이 포스코 에코프로의 2강 체제였다면은 다른 여러 기업들도 점차 두각을 드러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대표님이 보시기에 주로 어떤 기업들이 최근에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나요? 일단 뭐 아까도 앞에서 언급했던 대로 뭐 LG엔솔이라든지 중소형 단에서 이제 원자재주 관련 뭐 원자재주 빼고도 뭐 장비주 관련 이런 쪽이 좀 많이 나오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보통 보면 반도체도 마찬가지지만 이제 원래 앞에서 대장급들이 있잖아요. 그 대장급들이 먼저 좀 달려주면은 그 이후에 이제 중소형 단으로 이제 낙수 효과가 발생을 합니다. 이에 따라서 관련주들이 좀 많이 움직이게 되는데 오히려 저는 그런 느낌으로 이제 낙수 효과를 좀 노리고 투자를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보는데 이게 지금 시점에 가면 중소형주를 미리 매수해둘 필요가 있나? 왜냐하면 지금 대장주들도 여전히 힘들고 만일 시장을 돌리고 주가를 돌린다라고 했을 때 대장주들이 사실 먼저 움직이거든요. 그것도 제일 크게 움직일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오히려 매수를 해놓고 기다리면서 기대되는 그 수익률 자체가 사실 앞에 큰 종목들, 과거에 대장했던 애들, 이런 애들 위주로 저는 먼저 움직일 거라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중소형주적으로 이제 담아두시면은 이게 자칫 보유 기간이 좀 길어지면서 되게 좀 지루해질 수 있을 거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중소형주적으로는 관심보다는 오히려 좀 큼지막한 애들, 예전에 대장했던 애들, 뭐 그런 애들 위주로 투자하시는 게 지금은 맞다고 좀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진행된 인터배터리 행사에 갔다 왔었어요. 근데 인터배터리 행사에 SK온이나 LG엔솔이나 뭐 포스코홀딩스나 아니면 뭐 에코프로나 되게 많은 기업들이 참여를 했더라고요. 근데 거기서 사실 제일 부스 기준으로 봤을 때 제일 북적였던 건 삼성 SDI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전고체 배터리에 대한 얘기를 가지고 나왔어요. 근데 삼성 SDI가 전고체를 뭐 언제 양산하겠다 뭐 이런 얘기가 있긴 있는데 사실 그것도 해봐야 아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아직까지는 저는 사실 전고체에 대해서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기술 개발되면 좋죠. 그거만큼 좋은 게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투자를 해야 되는 시점은 언제 된대 막연히 그런 기업들의 어떤 계획을 따라가는 게 아니고 실제로 나왔을 때 따라간다 하더라도 실제로 나왔을 때 따라가면 뭐 거의 주가가 무릎이나 허리까지 올라왔겠죠. 근데 그때 매수해서 어깨나 뭐 코 근처 이런 데서 팔아도 괜찮다라는 그런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지금은 오히려 조금 그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다시 좀 자제를 좀 하고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라는 그런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건데 일단 어찌됐든 간에 2차전지 업종 쪽으로는 관심을 좀 가지고 좀 포트를 미리 좀 짜놓는 거는 지금이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종목을 잘 골라야죠. 선별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지금. 대표님 기준으로 선별해볼 만한 종목은 어떤 게 있을까요? 앞에서 말씀드린 그 기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공매도 중지 전과 지금을 비교했을 때 공매도 잔량이 좀 많이 의미 있게 줄어든 기업들 그 기준으로 보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결국은 다시 거래가 재개된다 하더라도 공매도가 다시 중지된 게 풀려가지고 이제 시작된다 하더라도 결국은 2차전지나 사실 삼성전자도 마찬가지였고 삼성전자도 불과 몇 달 전까지만 하더라도 공매도가 제일 많은 기업이었거든요. 이렇게 앞에서 치고 나가는 업종이나 선두 업종 그리고 이제 시장을 이끄는 업종들은 이제 계속 이 숏과의 싸움이 진행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히려 저는 오케이 그렇다 치면은 공매도에 대한 부담이 좀 적은 기업들 위주로 투자하는 게 맞는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앞에서 제가 보여드린 그 표를 그대로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2차전지 외에도 사실 현재 시장에서는 개인 투자자분들이 주목할 만한 테마나 혹은 섹터 같은 게 좀 있을까요? 지금 반도체 가야죠. 지금은 반도체는 무조건 가야 된다 봐요. 오늘이나 어제였나? 삼성전자 경제원상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가 AI의 후발주자긴 하지만 빠른 속도로 따라가고 시장을 장악하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그것만큼 이제 삼성전자도 그렇지만 HBM이라는 이 이슈에 먼저 발을 담근 건 SK하이닉스죠. SK하이닉스가 상승률이 되게 좋았는데 삼성도 결국은 이제 지금 이제 엔비디아랑 얘기하고 이제 젠슨 황의 어프로브드라는 어떤 사인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조금 늦긴 늦었지만 그래도 삼성전자도 저는 이제 이 늦게라도 AI 테마에 좀 발을 담글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가 반도체 쪽은 계속 같이 가져가야 되고요. 저는 2차전지랑 반도체 뭐 해야 돼요? 라고 물어보신다라고 하면 전 둘 다 하시라고 말씀드릴게요. 둘 다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아까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투자할 때 제일 최악이 뭐냐면 상대적 박탈감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난 2차전지 너무 좋아서 2차전지 몰빵 해놨어요. 근데 2차전지는 지금처럼 계속 빠지고 반도체만 가. 정말 배 아프거든요. 그럼 반대로 난 반도체가 좋은 것 같아. 에이 2차전지 반도체를 몰빵했습니다. 근데 반도체가 잘 가면 되지만 보통 이제 2차전지가 그렇게 먼저 가버려요. 그러면 이제 무슨 생각했어요? 또 2차전지 살걸 이런 생각하거든요. 그럴 바에 차라리 두 개 업종을 다 사는 게 맞아요. 어차피 저는 앞으로 시장이 뭐 중간에 뭐 돌발악재나 이런 것만 없으면 한 2, 3년 정도는 시장이 좀 좋을 거라 보고 있기 때문에 그 시장을 좋은 거를 앞에서 끌고 나가는 대표 업종이 필요합니다. 대장 업종이죠. 필요한데 결국 대장 업종은 반도체랑 2차전지가 될 거다라고 보고 있어가지고 오히려 저는 그런 걸 생각해 봤을 때
일단 반도체주는 우리가 꼭 담아야겠구나라는 그런 개인적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AI잖아요. 이제 AI 하면은 우리가 또 볼 수 있는 거는 결국은 이제 반도체든지 뭐 GPU든지 뭐 이런 걸 다 담았을 때 결국은 우리가 봐야 될 거는 이런 것들 다 넣어서 제품을 만들어서 우리가 제품을 사줘야 되잖아요. 그럼 그 제품을 사주면은 결국은 우리가 그 제품을 통해서 뭘 합니까? 봐줘야 돼요. 봐야 합니다. 뭔가 이제 시각적인 부분을 봐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결국은 전 디스플레이 쪽도 이제 움직일 수밖에 없을 거라 보고 있어요. 물론 지금 보면은 이제 LCD에 이어서 LED, OLED 쪽도 중국에 굉장히 좀 많이 따라오고 있다는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삼성 디스플레이, 삼성전자가 계속 또 기술을 개발하면서 또 앞서나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LCD는 사실 삼성이 버린 거고 그거는 버린 거 이제 중국이 장악한 거고 그 이후에 LED나 OLED도 좀 중국이 따라오고 있다라고 말은 하지만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는 새로운 기술을 만들어서 앞으로 뻗어나가는 걸 잘합니다. 근데 중국은 새로운 기술을 우리나라보다 먼저 만드는 건 못하는 것 같아요. 대신에 우리나라가 만든 아니면 다른 나라가 만든 그 기술을 가져와 가지고 이거를 정말 찍어내는 생산해내는 그 생산력 자체는 진짜 중국이 어마무시하잖아요. 그러니까 중국도 지금 그 생산으로 버티고 있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히려 저는 그런 강점들이 있는 국가이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중국한테 기술적으로 이제 디스플레이 뭐 기술적으로 따라잡힐 일은 없을 거라 봐요. 그래서 저는 지금 딱 생각난 테마는 이제 2차전지 전기차 포함해서 2차전지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쪽 라인들은 가져가셔야 된다 보고 있고 거기다 뭐 하나 더 추가라고 하면은 저는 바이오 제약 그 원래 잘했던 애들이 잘해요. 원래 잘했던 애들이 잘해가지고 바이오 제약주들 쪽으로도 보면 우리나라 최근에 좀 좋은 소식들이 좀 들려오긴 하더라고요. 뭐 셀트리온 그룹도 지금 이제 합병을 해가지고 뭐 어떻게 하겠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 바이오 제약주들이 예전에는 그냥 막연한 어떤 기대감만 가지고 좀 올라갔었던 시기였는데 지금은 오히려 임상이라든지 아니면 해외 판매라든지 판권이라든지 이런 얘기가 되게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차전지주, 반도체주 그리고 디스플레이 그리고 이런 바이오 제약주들 한번 관심 가져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또 지금 말씀해주신 기업들은 대부분 이제 국내 기업인데 글로벌 기업들 중에도 혹시 거론해줄 만한 이름이 있을까요? 지금 앞에서 잠깐 말씀드린 거 연결해서 말씀드리면 M7 중에 튕겨져 나와 있던 기업 두 개가 있었잖아요. 테슬라와 애플. 근데 테슬라는 최근에 좀 많이 올랐습니다. 뭐 저점 대비해서 한 50% 올라왔더라고요. 단기 저점 대비해서 한 달? 한두 달 사이에? 저는 테슬라에 대해서 테슬라의 어떤 자동차나 테슬라의 투자 가치에 대해서는 지금은 오케이 가능하다 지금도 투자 가능 이렇게 보고 있긴 있는데 예전에 테슬라 저기 쌀 때 있잖아요. 쌀 때 사가지고 비트코인처럼 막 테슬라 투자하면 우리 인생을 바꿀 거야 뭐 수백 프로 수익이 날 거야 이걸 바라고 투자하시면 안 돼요. 테슬라는 이미 수백 프로 지금에서 수백 프로 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는 기대를 하지 않고 투자하시는 게 맞다라고 봅니다. 그렇지만 테슬라는 전기차 대장주고 전기차 시장의 이 치킨 게임이 중반을 넘어서 거의 후반으로 가고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봤을 때 테슬라 뒤늦게 AI주에 뛰어들었고 하지만 뭐 테슬라는 전기차뿐만 아니라 로봇이나 이런 것도 하잖아요. 근데 로봇 하면 딱 생각나는 게 AI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테슬라가 AI주에 포함이 안 될 이유가 없다라고 봅니다. 지금은 잠깐 못 하고 있는데 안 될 이유가 없다라고 봐요. 뭐 올해 출시하는 뭐 아이폰에 이제 AI 넣겠다 뭐 그런 얘기도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그런 것만 넣으면은 이제 더 이제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고 방금 애플이랑 같이 좀 말씀을 드렸는데 애플이에요. 그러니까 애플도 결국은 이제 휴대폰에 AI를 넣겠다는 그런 내용이 나왔고 테슬라도 로봇에다가 AI 넣는 건 당연히 맞는 사실일 것 같고 그래서 저는 오히려 테슬라 괜찮고 그리고 좀 쳐져 있었던 애플도 뭐 똑같아요. 테슬라가 로봇에 AI를 넣는 것처럼 애플도 결국은 올 하반기에 나오는 휴대폰에 이제 AI를 넣겠다는 그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오히려 좀 후발주자긴 하지만 주가 상승률이 훨씬 더 좋을 수 있겠죠. 많이 쳐져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오히려 외국으로 가게 되면은 다른 거 굳이 할 필요 없을 거라 봐요. 과거에 잘 나갔던 애들 중에 좀 쳐져 있는 기업들, 애플이나 테슬라 이쪽 라인으로 좀 관심을 가지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엔비디아와 AMD, 메타 이런 기업들이 진짜 말도 안 되는 퍼포먼스를 보여줬잖아요. 지금이라도 저렇게 좀 성장하는 기업들의 불타기 할 수 없을까? 라고 고민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저는 엔비디아, 제가 좀 촬영 날짜 좀 빨랐으면 좋았을 텐데, 뭐 지금자 기준으로는 좀 올라오긴 했잖아요. 엔비디아? 좀 괜찮다 봅니다. 엔비디아도 나쁘지 않고 AMD도 사실 오늘 아침에 AMD 많이 빠졌더라고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좀 빠지면서 좀 그렇게 빠진 느낌이 있긴 있는데 지금 상황에서 저는 엔비디아나 아니면 AMD 같은 기업들 투자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봐요. 적정 조정이 나왔고 그리고 다시 한번 또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과정이 나왔기 때문에 뭐 엔비디아나 AMD 같은 기업들 뭐 퀄컴도 괜찮고요. 저는 퀄컴도 괜찮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업들 쪽으로 관심 가져보시고 공부해보시고 투자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굉장한 호실적을 기반으로 주가 상승을 보인 기업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상의 실적이 안 나오면 하락할 수 있는 위험도 어느 정도 있다라고는 알고 있어야겠죠. 근데 결국은 이제 이 세 개 기업에 대해서는 포인트는 AI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AI 상황에 대해서 에휴 AI가 뭐 길게 가겠어. 이거 뭐 길게 갈 만한 게 못 돼. 라고 하시면 이런 기업 투자하시면 안 됩니다. 안 돼요. 근데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AI가 이제 거의 뭐 시작 단계를 보고 있기 때문에 누군가 이제 인터넷과 비교를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AI 과정은 이제 시작이다라고 보고 있고 여전히 엔비디아가 만들어내고 있는 그래픽카드에 대해서 수요가 엄청나게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은 없어서 못 팔죠. 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엔비디아가 또 생산을 또 이제 컨트롤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도 보면은 여러 개 기업들과의 어떤 얼라이언스 그리고 최근에 반 엔비디아 동맹 뭐 이런 게 나왔어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그런 게 좀 괜찮다라고 봐요. 어떤 한 기업이 치고 가는 기업은 이끌고 가는 기업은 한계가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테슬라 한참 잘 달릴 때 이 테슬라 이대로 가다가 안 되는데 라이벌이 있어야 되는데 그래야지 서로 라이벌 경쟁을 하면서 이제 가격도 더 소비자들이 원하는 가격대까지 낮춰지고 퀄리티는 올라가고 가격은 떨어지고 이런 상황이 발생을 하는 건데 테슬라가 거의 단독 질주였죠. 근데 거의 지금은 정말 강한 상대, 중국이라는 강한 상대를 만나서 고전을 하고 있긴 한데 뭐 이런 게 좀 필요하다 봅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엔비디아나 AMD도 사실 마찬가지고 이런 라이벌 기업들이 생긴다는 것 자체를 저는 되게 긍정적으로 보고 있어가지고 이제는 진짜 경쟁하면서 좀 올라갈 수 있겠구나. 소비자들이 원하는 어떤 부분까지 맞춰질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오히려 괜찮다 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해주신 이런 섹터들 세계의 돈이 몰려서 주가가 급등하고 있는 건 사실이죠. 하지만 일각에서는 현재 주가가 거품이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어요. 위의 섹터에 투자할 때 좀 주의할 점 그리고 추천해줄 만한 투자 전략이 있을까요? 거품이라는 거는 사실 모든 업종과 모든 것에 다 있어요. 전 보통 어떻게 예를 들어 설명드리냐면 우리가 이제 물건을 이제 도매하시는 분 있잖아요. 소매상분들. 저기 이제 동대문이나 이런 데 가서 물건을 예를 들어서 옷이 있습니다. A라는 옷이 있는데 옷을 내가 10,000원에 떼와요. 근데 그 10,000원에 떼온 옷을 10,000원에 그대로 판 사람은 없잖아요. 보통 20,000원, 30,000원에 파는 거죠. 그럼 거기에 이제 붙는 1, 2만 원이 마진율이라고 하지만 사실 그게 거의 거품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똑같은 옷인데도 불구하고 10,000원에 떼갔음에도 어떤 데는 15,000원에 팔고 어떤 데는 2만 원에 팔고 3만 원에 팔고 이런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소비자들이 막 이제 서칭을 하다가 똑같은 옷인데 더 싼 데로 가는 거거든요. 그게 사실 경쟁이라 보고 있어요. 근데 일단 저는 그런 경쟁이 앞으로 계속 진행이 될 거라 보고 있습니다. 2차 전지든지 아니면 반도체든지 뭐 디스플레이든지 아니면 뭐 바이오 제약이라든지 여러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그런 것들이 만들어질 거고 경쟁을 함으로써 그 거품이 조금 잠깐 내려가고 이제 적정 가격을 찾아가게 돼요. 적정 수준을 찾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맥주 따를 때도 따르면 위에 거품 생기잖아요. 그래서 거품 올라가면 위에 이렇게 우리가 툭 치죠? 아니면 그냥 훅 받아먹거나. 그러니까 지금은 그렇게 거품이 만들어지면서 위에가 조금씩 조정을 받으면서 거품을 좀 없애가는 그런 과정이라 보고 있어가지고 거품이 있다라고 해서 우리가 투자를 못할 건 아닌 것 같아요. 거품이 있다라고 보면은 딱 여러분이 생각하실 건 첫 번째, 이 산업이 앞으로 더 성장할 것인가? 했을 때 오케이 했다 치면은 두 번째 그러면 지금 내가 매수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지? 거품이 좀 있는 것 같은데 그럼 조금 기다렸다가 그때부터 이제 분할로 접근하는 거죠. 분할로 조금씩 한 방에 우리나라 분들은 근데 되게 쿨하게 막 한 방에 사고 한 방에 팔고 이런 거 되게 좋아하시는데 그런 것보다는 지금 이렇게 좀 애매하고 어렵고 뭔가 생각을 많이 해야 되는 그런 시장에서는 철저히 분할로 매수하고 분할로 매도하는 게 맞습니다. 네, 분할 매도. 또 보통 던질 때 시원하게 시장가로 던지시잖아요.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안 되고 비중을 뭐 한 3분의 1씩 가격을 걸면서 이렇게 매도를 하고 매도가 돼서 현금 나오는 건 또 다른 종목 사고 이런 식으로 이제 진짜 트레이딩, 중장기 트레이딩을 하는 방식으로 제가 항상 조언을 드리는데 그렇게 하시는 게 맞는 것 같다라는 그런 좀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투자 전략은 지금 같은 경우는 오히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예전에 돈을 막 풀 때처럼 잠자고 일어나면 시장이 막 급등 이런 식으로 해서 지수가 올라가는 시장 앞으로 안 옵니다. 예전에 2004년도에서 2008년도 대세 상승장 때 그때 코스피 지수가 700포인트부터 거의 2100포인트까지 3배가 날아갔어요. 거의 3배 가까이. 근데 그런 와중에서도 분기별로 한 번씩 3개월에 한 번씩은 단기 고점 대비해서 조정이 지수 기준으로 10에서 한 20%가 나왔어요. 지수 기준으로 10에서 20%잖아요. 그럼 종목 기준으로 거의 한 2에서 3 곱하면 되거든요. 그럼 거의 종목 기준으로 마이너스 20%에서 거의 반토막까지 나오는 기업들이 되게 많았다는 거예요. 그게 분기별로 나왔어요. 그러면서 3년 동안 4년 동안 봤을 때 지수가 3배가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나 그때 갖다 놓으면 난 무조건 수익 날 거야 하시지만 아니요. 네, 그때 단기 고점 대비해서 5%, 10% 최근에 보면 우리나라 지수 한 7% 정도만 조정받아도 여러분 진짜 막 다들 뭐 너무 답답해서 힘들어하시잖아요. 근데 그거보다 더 깊은 눌림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근데 그 과정조차도 저는 적정 조정이라 보고 있기 때문에 그거는 그때그때 여러분 보셔서 판단하시되 지금부터는 철저히 분할 매수, 분할 매도 접근 하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드리고
그리고 이런 거품이나 이런 것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성장성만 답보되어 있다라고 하면은 뭐 그냥 그대로 편하게 투자를 이어가시고, 그리고 다들 본업이 있으시잖아요. 본업이 없으신 분들은 계속 보셔야겠지만, 본업이 있으신 분들은 뭐 전문 투자자라고 하시면 계속 보셔야겠지만, 본업이 있으신 분들은 그냥 중장기로 묶어두시고 본업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주가 올라라 이렇게 째려봐도요, 절대로 주가 올라가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안 본다고 해서 하한가 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실적만 체크하시면서 지금은 조금 사이트를 길게 가지시고 중간에 이런 조정은 좀 안 봐도 되니까, 네, 지금 좀 이제 이런 거에 좀 덤덤하게 좀 투자하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앞으로 한 2, 3년은. 네, 이렇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지금 딱 그건 것 같아요. 지금 이제 버티는 자가 이긴다. 이제부터는. 이제 앞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한 2, 3년 정도 시장이 좋을 거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중간에 돌바락점이 없다라고 하면은, 오늘자 기준으로 봤을 때는 2, 3년 정도 지수가 좋다라고 봤는데, 매일매일 보게 되면은 이거 진짜 너무 지루하고 힘든 장이에요. 막 1% 올라가면은 내일은 2% 빠지고, 지수 기준으로 또 2% 올라가면은 그 다음 날은 1% 빠지고, 이런 식으로 가는데, 어느 정도 한 3개월, 6개월 보면 지수가 이만큼 올라 있는, 네, 그런 식으로 앞으로 시장이 진행될 거거든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보면은 피로도만 올라가고 투자 전략이 다 깨질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지금은 유연하게, 지금은 좀 무덤덤하게 대응하는 전략이 좀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겠습니다.